여기 편지 한 장이 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쓰인 2장짜리 편지. 받는 사람 이름 석자가 봉투에 적혀 있고 보내는 사람 이름은 없습니다. 이 편지를 처음 읽었을 때 박수진 씨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울었냐고요? 아니요.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어버려서 울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13년 동안 서로를 오해한 두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명은 며느리였고 한 명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풀렸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진심을 뒤늦게 알고 후회한 적이 있었나요?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 수진 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11년 봄이었습니다. 박수진 씨는 그의 31살이었고 결혼을 2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러 가는 날, 그녀는 백화점에서 고른 과일 세트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시댁 현관 앞에 섰습니다.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그 손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 기다렸을 때 문을 연 것은 생각보다 훨씬 작은 체구의 여자였습니다. 최정순 씨, 당시 60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진 씨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왔어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서서 주방으로 사라졌습니다. 미소도 반가움도 어서 오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 자리에 잠시 굳어 서 있었습니다. 저녁 밥상이 차려지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진 씨가 가져온 과일 세트를 본 시어머니는 잠깐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요새 이런 거 비싼데 그냥 오지. 수진 씨는 그 말을 감사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려 했지만 마음 어딘가에는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 씨는 약혼자 김태호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태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저래. 표현을 못하는 거지. 마음은 달라.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최정순 씨는 경상도 산골에서 태어나 평생을 말보다 몸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일찍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고 남편 뒷바라지와 살림 하나로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사치처럼 여기며 자랐고 고맙다는 말 대신 밥 한 그릇을 더 담아주는 것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칭찬보다 지적이 몸에 배어 있었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고 그것이 그녀의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수진 씨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대학을 나오고 중소기업 격리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지만 관계에서만큼은 세심하고 예민했습니다. 누군가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늘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의 무뚝뚝함은 수진 씨에게 거절처럼 읽혔습니다. 무관심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서로를 읽는 언어가 달랐습니다. 결혼 첫 해 추석, 수진 씨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주방에 들어섰을 때 이미 불이 켜져 있었고 시어머니가 혼자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수진 씨가 앞치마를 집으려 하자 시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됐어. 저리 가 있어. 수진 씨는 거실로 밀려났습니다. 아무것도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주방에서 들려오는 기름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이 집에서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점심상을 물리면서 시어머니는 수진 씨가 겨우 부쳐낸 전 하나를 집어들고 혀를 찼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껍게 부치면 안 된다. 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부쳐본 전이었고 전날 밤 유튜브를 찾아보며 연습까지 했던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을 이 사람과 살아야 한다는 것을. 태호는 옆에서 이미 잠들어 있었고 수진 씨 혼자만 그 무게를 안고 새벽을 지새웠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쌓이고 침묵이 겹치고 상처가 더해지는 길고 긴 13년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명절이 지나고 나서도 수진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란 노력하면 나아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물어서 만들었고 연락을 먼저 드렸고 명절마다 챙겨야 할 것들을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좀처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칭찬은 없었고 가끔 나오는 말은 어김없이 수진 씨의 마음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둘째 아이 민준이를 낳고 석 달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수진 씨는 직장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갓난아이와 4살배기 첫째를 돌보면서 집안일을 하고 복직 서류를 챙기느라 새벽잠을 포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수진 씨를 위아래로 한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수진아, 관리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태호가 뭐라 안 하던? 수진 씨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을 재운 뒤 욕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 위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수건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지우가 유치원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기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오늘 그림 대회에서 상을 탔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있었고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진 씨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길 바랐습니다. 지우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얼마나 열심히 그렸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3글자뿐이었습니다. 결혼 8년째 되던 해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시어머니를 걱정한 태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 모시는 게 어떻겠어? 수진 씨는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반대할 수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싫다고 말하면 나쁜 며느리가 된다는 것을 알았고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가 걱정된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최정순 씨는 수진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함께 사는 것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명절 며칠과 가끔의 방문으로 유지되던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밥상에 앉았고 매일 저녁 같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 씨가 퇴근해서 만들어 놓은 반찬에 말없이 다른 양념을 더 넣었습니다. 아이들 교육 방식을 이야기하면 고개를 돌리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요새 애들은 너무 버릇없이 키운다는 말이 식탁 위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아이들 앞이라는 이유로, 태호가 옆에 있다는 이유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지우가 학교에서 친구와 심하게 다투고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가 달려가 아이를 꼭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지나가다
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울긴 왜 울어? 네가 잘못했겠지. 지우는 엄마 품에서 더 크게 울었고 수진 씨는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면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내고 주방으로 들어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손을 씻는 척했지만 흘러내리는 물을 바라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 씨가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나 더는 못 살겠어. 태호 씨는 당황한 얼굴로 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말이 좀 그래. 아기는 없어. 수진 씨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없으면 괜찮은 것인지, 상처는 의도가 있어야만 상처인지 그 물음을 입안에서 씹다가 그냥 삼켰습니다. 불을 끄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그 즈음부터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여전히 어머니였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단어가 자꾸 걸렸습니다. 잘못된 것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법을 어긴 것도 일부러 해를 끼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 따뜻하지 않음이 13년 동안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는 그 무게를 혼자 지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이대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채로, 풀리지 않는 채로. 그런데 그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결혼 9년째 되던 겨울, 시어머니가 위암위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진 씨는 그 소식을 남편에게 전화로 들었습니다. 퇴근길 버스 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수진 씨는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습니다. 슬프기보다는 멍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스스로도 조금 놀랐습니다. 수술 일정이 잡혔습니다. 태호 씨는 수술 동의서와 보험 서류를 챙기느라 바빴고 병원 수발은 자연스럽게 수진 씨의 몫이 됐습니다. 직장에 반차를 내고 아이들 학교 하원을 이웃에게 부탁하고 저녁은 남편이 알아서 먹도록 하고 수진 씨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그랬습니다. 수술 당일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들것이 멈췄을 때 시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구역질을 했고 밥을 거의 못 드셨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지독하게 버텨온 사람이었는데 치료실에서 나오는 최정순 씨의 걸음은 눈에 띄게 느려져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매일 죽을 끓였습니다. 잘 드시는 날이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고 못 드시는 날이면 속이 상했습니다. 스스로도 의아했습니다. 왜 이러는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가 배가 아프다며 울었습니다. 수진 씨가 아이를 안고 등을 토닥이고 있을 때 부엌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보리차를 따뜻하게 데워서 머그잔에 담아 들고 나왔고 그 옆에 핫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살며시 올려놓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진 씨는 그 보리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말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 것 같았습니다. 항암 4차 치료가 끝난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들지? 수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로 잠깐 시어머니 쪽을 봤다가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됐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그 말이 오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 방식의 걱정. 그 무렵 귀갓길 차 안에서 수진 씨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낫기를 바라고 있구나. 싫어했다고 생각했는데,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수진 씨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2차 검진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이 재발했습니다. 간으로 전이됐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6개월에서 1년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호 씨는 병원 복도에서 무너졌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수진 씨가 옆에 서서 그의 등을 쓸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진 씨의 눈앞에는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작고 날카롭고 무뚝뚝한 그 얼굴이 왜인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수진 씨는 일주일에 3번 퇴근 후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태호 씨가 출장으로 못 오는 날에도 수진 씨는 갔습니다. 어떤 날은 시어머니가 말을 했고 어떤 날은 그냥 손을 잡고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침묵은 여전했지만 그 침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냉랭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그런 무언가가. 어느 날 면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던 수진 씨는 주차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고맙다는 말인지 미안하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함께 있었다는 것에 대한 무언가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는 그 말을 끝내 꺼내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반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병원에 들르면 시어머니는 가끔 안색이 어떻다느니, 밥은 먹었느냐느니 짧은 말들을 꺼냈습니다. 수진 씨도 아이들 이야기를 했고 민준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긴 대화는 아니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작은 통로 같은 것이 생겨 있었습니다. 한 번은 수진 씨가 가져온 죽을 다 드신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고생이 많다. 수진 씨는 아니에요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고 수진 씨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마디만 더 했어야 했는데 라고. 어떤 말이든 그냥 한마디만 더. 10월이 되면서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눈을 뜨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수진 씨가 손을 잡아도 예전처럼 반응이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병상 옆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떠서 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왔어? 수진 씨는 네, 왔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딱 그만큼이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마다 수진 씨는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열지 못하고 서 있곤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생각이 가슴 안에서 뱅뱅 돌다가 결국 다음에로 밀려났습니다. 11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보호자 대기실의 긴 의자에서 코트를 덮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호 씨는 그날 지방 출장 중이었고 수진 씨 혼자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었을 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 씨는 눈을 뜨는 순간 알았습니다. 병실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정순 씨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몸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게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수진 씨는 장례 내내 움직였습니다. 음식을 챙기고 손님을 맞았고 울고 있는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태호 씨가 오열할 때 옆에서 등을 쓸었습니다. 친척들이 수진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참 대단하다. 며느리가 저렇게 잘 챙기네. 수진 씨는 울 틈이 없었습니다. 아니,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 정해놓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수진 씨는 처음으로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었고 태호 씨도 지쳐 잠들었습니다. 거실에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럽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 사람과 나눠야 했던 말들을 이제 영영 꺼낼 수 없다는 것이.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는 시어머니가 쓰던 방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화장품 병들, 접힌 한복, 오래된 묵주. 하나하나 정리하다가 서랍 맨 안쪽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누렇게 바랜 흰 봉투였습니다. 겉면에는 볼펜으로 또렷하게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수진에게. 수진 씨는 한동안 그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 씨는 봉투를 들고 거실 소파로 나왔습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그냥 바라봤습니다. 열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들은 자고 있었고 태호 씨도 방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수진 씨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종이 2장이 나왔습니다. 수진아, 말로 하면 될 것을 왜 편지를 쓰나 싶겠지만 나는 평생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이었다. 그게 내 병이다. 처음 너를 봤을 때 생각난다. 문 앞에 서서 과일 들고 눈을 반짝이던 것. 이쁘다 생각했다. 마음이 여려 보여서 우리 태호가 잘 챙길 수 있을까 걱정도 됐다. 근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쁘다고 잘 왔다고 말을 못했다. 그냥 돌아서 버렸다. 명절에 전 부친 거 기억하나? 두껍다고 했지. 사실 그거 먹으면서 혼자 웃었다.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도톰하게 부쳤나 싶어서. 근데 그 말이 안 나오고 핀잔이 나왔다. 미안하다. 둘째 낳고 살쪘다고 한 것도 미안하다. 그 말 하기 전날 밤에 내가 새벽 2시에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걸 봤다. 뭐라도 도와주고 싶었는데 몸이 안 움직여졌다. 그래서 다음 날 엉뚱한 말이 나왔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나 싶다. 지우 상 탔다고 전화했을 때 나는 전화 끊고 한참 웃었다. 지우 얼굴이 눈에 선해서. 근데 그걸 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왜 안 했는지 모르겠다. 너랑 같이 살면서 많이 봤다. 퇴근하고 들어와서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하고 밥 차리는 것. 아이들 재우고 나서 혼자 빨래 개는 것. 그 뒷모습을 보면서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삼켰는지 모른다. 내가 아프고 나서 내가 매일 병원에 와줬지.
태호는 바빠서 못 온 날도 많았는데 너는 꼭 왔다. 죽 끓여줘서 고마웠다. 맛있었다. 말하기 싫어서 안 했다. 수진아, 나는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태호보다 내가 더 낫다. 진짜로 고생 많았다. 엄마가 수진 씨는 편지를 다 읽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릎 위에 종이를 올려놓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게, 그러다 점점 크게. 13년 동안 욕실에서 삼켰던 것들, 차 안에서 참았던 것들, 이유도 모른 채 새벽에 혼자 흘렸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소리를 막으려다가 그냥 두었습니다. 오늘은 막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방에서 태호 씨가 나왔습니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수진 씨 옆에 앉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말없이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태호 씨는 첫 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쯤에서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편지는 지금도 수진 씨의 서랍 속에 있습니다. 많이 읽어서 접힌 자리가 닳았습니다. 수진 씨는 힘든 날마다 그 편지를 꺼내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도 표현을 못했던 것뿐이었구나. 나도 끝내 말하지 못한 것이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좀 가벼워진다고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꼭 그 단어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벽에 데워놓은 보리차일 수도 있고 차마 꺼내지 못해 편지에 적은 2장의 글씨일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그 방식으로 사랑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말이 서툰 사람이 있다면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침묵 안에도 하고 싶었던 말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삼키고 있는 말이 있다면 오늘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편지가 되어 돌아올 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